예, 안녕하십니까. 윤기영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다 만들었다가 지금 녹음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들도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예,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저도 새롭게 만드는 동영상 강의라서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게 전달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 주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경제학 수업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던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다가 이거 한 번에 이제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 끊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끊김없이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 기초. 그럼 우리가 경제학을 왜 배워야 되냐? 재정학인데 이건 재정학은 정부의 정책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뭐 미분, 적분 이런 거를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따라주시면 뒤로 갈수록 점점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하나씩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외워야 될 것은 좀 외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완전경쟁 시장의 특징, 독점 시장의 특징, 소비자 선택 이론, 후생경제학, 게임 이론,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후생경제학 이론인데요. 후생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조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조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지고 저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학과 관련돼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냐 했을 때 과연 근로장려세제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가? 근로장려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게으르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감면을 추진해야 되는가, 노령자의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보조해야 하는가 등 정부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무수히 많은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경제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모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재정학자들이 이용하는 분석들은 후생경제학입니다. 여기 있죠? 후생경제학. 우리는 얘를 후생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럼 일단 수요가 뭐냐, 공급이 뭐냐, 이 개념부터 일단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 우리가 시장에 가면 누가 있죠? 시장에 안 가보신 분 없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그 시장만 국한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 누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소비자가 있죠. 즉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또는 생산자, 판매자 이들 간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싸게 물건을 사면 좋겠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두 개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가 뭐냐? 수요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떤 재화를 얼마에 살 거냐,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0원에 사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1,200원이면 사겠다. 어떤 사람은 800원이면 사겠다. 이러한 것들을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 그게 이제 전체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수요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 첫 번째로 질문 첫 번째 보시면 과연 사과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과연 증가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 오늘 갔는데 오늘 사과가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갔는데 내일 1,200원으로 올랐어요, 사과가. 그러면 소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주저하겠죠. 즉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사과 소비량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 소비량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우리가 소득이 적을 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많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물건들을 사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과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다가도 이제 사과 좀 먹어야겠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사과 소비량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재화가 사과 소비량이 과연 증가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크게 우리 소득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재화가 있는가 반면에 소득이 증가하면 도리어 소비량이 감소하는 재화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이죠. 우리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를 자가용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아파트에 차가 한두 대 있었나? 그랬어요. 즉 지금은 아파트에 한 대, 집마다 한 대도 부족해가지고 2대씩은 있죠. 매번 주차장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대중교통의 수요는 소득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된다, 도리어. 그래서 그런 거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열등제. 잠시만요. 포인터. 됐네요. 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과일로 배가 있다고 하자. 배의 가격은 그대로고 사과의 가격은 올랐다. 배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배랑 사과가 둘 다, 예, 물론 배가 더 비싸지만, 예, 배랑 사과가 둘 다 1,000원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예, 사과가 1,5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슈퍼에 가시면, 그러면 사과를 사겠어요? 배를 사겠어요? 예, 배를 사겠죠. 즉, 배의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예, 배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는데, 사과 가격 때문에 배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제라고 합니다. 대체제. 예. 즉, 커피와 차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커피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신다든가, 즉, 차의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 약간 다른 개념인데, 예, 보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제. 예를 들어서 커피와 설탕. 예, 지금은,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런 것들 주로 마시지만, 예, 우리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예, 뭐 대학교 때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그럴 때만 하더라도 주로 밀크커피를 많이 먹었어요. 밀크커피. 즉, 커피 마시면 설탕을 꼭 넣습니다. 프림이랑.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설탕 가격이 올랐다. 그럼 커피도 덜 마시게 되는 거죠. 즉, 커피의 소비량이 감소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채소가 뭐냐? 참고로 이 강의안은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예. 한때 파프리카가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파프리카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의 선호에 따라 가지고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런 거죠. 즉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재화의 수요량은 어떤 함수가 될 건데 뭐 2x 플러스 3x2 더하기 뭐 이런 식의 함수인데, 예, 저희가 그런 식을 계산할 거 아니고요. 그냥 이 함수란, 수요라는, 예, 수요량이 있는데, 이 수요량은 뭐에 영향을 받냐? 가격, 그 다음에 다른 상품들의 가격, 그 다음에 소득, 인구, 그 밖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예,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 여기다가 세미콜론 쳤죠. 예,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낼 거고 나머지는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평축에 수평축에 양을 넣고 수위축에 가격을 넣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즉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예, 왼쪽으로 가는 거죠.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그걸 표현하면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수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을. 즉 가격은 이 수요 곡선 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가격 변화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만약에 정상제라고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즉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즉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곡선이.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 그러면 반대쪽 방향으로 동일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수요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공급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죠.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물품 따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급량은
과연 누가 결정하냐? 뭐 대표적으로 일단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예를 들어서 사과의 가격이 2배로 상승해요. 2배로. 2배로 상승하면 농민들이 사과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것인가? 어떨까요? 내가 원래 사과를 1,000원에 팔다가 이게 2,000원이 됐다. 그럼 당연히 많이 공급을 할수록 이득 보기 때문에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늘리려고 하겠죠. 두 번째, 사과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료의 값이 2배로 상승하였다. 농민들은 사과의 공급량을 늘리려고 할 것인가? 비료의 값이 2배로 상승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거죠. 비용이 증가했으면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줄이려고 할 겁니다. 세 번째, 사과 생산 기술의 발달로 한 그루의 사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과의 양이 2배가 되었다. 사과의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과의 양이 2배가 되면 사과의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원래 100그루가 있었는데 100그루에서 100상자가 생산됐다고 합시다. 100그루에서 100상자가. 그러면 이제 100그루에서 몇 상자가 생산돼요? 200상자가 생산되는 거죠. 양이 2배가 됐으니까. 즉 공급량이 증가를 한다. 즉 공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격, 원료의 가격, 생산기술, 생산조건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하면 공급은 함수인데 가격과 그 다음에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등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수요와 마찬가지로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주 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가격에서 공급이 증가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즉 40에서 60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 공급량 어떻게 하면 된다? 줄이면 되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서 공급이 감소하게 그리면 됩니다. 즉 가격의 변화는 이 공급 곡선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만약 공급량이 변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증가할 경우에, 아니면 감소할 경우에 왼쪽으로 가거나 이와 같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처럼 양이 수평축에 있고 가격이 수직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둘 다 가격이 수직축, 그 다음 양이 수평축에 있으니까 그 두 개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한 평면에다가 그리고 싶겠죠. 그래서 한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즉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그렸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게 지금 그린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커피 시장이라 합시다. 커피 시장. 현재 커피 가격이 6,000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가격이죠. 6,000원이다. 6,000원 가격이 설정됐다. 그러면 공급량은 여기서 쭉 내려오면 60개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는 얼마냐 하면 내려오면 20개다. 20개. 즉 공급은 60개인데 수요는 20개다. 즉 커피는 60개가 쌓여있는데 20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면 40개가 남게 되죠. 그게 재고죠. 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좀 저녁 늦게 시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또는 마트에 거의 마감 시간 거의 다 돼가면 무슨 행사하죠? 떨이 행사합니다. 떨이 행사. 팔아야 되니까. 즉 어떻게 해요? 가격을 떨어뜨린다. 가격을. 즉 가격이 이제 낮춰지는 거죠. 가격이. 즉 초과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걸 초과 공급이라 해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가격을 낮춰서 이쪽 균형점으로 가려고 한다. 여기가 균형점이라 합니다.
반대로 현재 커피 가격이 2,000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가 2,000원이죠. 2,000원. 예, 2,000원을 여기다 쭉 그려보면 수요가 60이고 공급은 20입니다. 즉 커피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60명인데 커피는 20개밖에 없어요. 즉 40명 못 마십니다. 2,000원 가격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꼭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웃돈을 주더라도 커피를 사 먹으려고 하는 이제 행태가 나타나는 거죠. 즉 그 말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지금 여기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는 초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즉 4,000원이네요. 여기서는 4,000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40개가 된다. 40개가. 이거를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가격 상한제랑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가 뭐냐? 말 그대로 가격의 상한을 정한 거예요. 즉, 이 가격보다는 올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격 하한제는 말 그대로 이 가격 밑으로는 내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 예를 짜장면 가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시장에 가만 놔두면 수요곡선이 이렇고 공급곡선이 이렇다고 합시다. 가정을. 그러면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4,000원이고 100개, 100개가 판매돼야 되는데 정부가 4,000원 너무 비싸니까 3,000원으로 3,000원 이상 가격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3,000원으로. 그러면 이 3,000원의 수요는 얼마냐? 2점이죠. 130개고 반면에 공급은 2점이니까 70개죠. 즉 수요는 130개인데 공급되는 건 70개밖에 없다. 즉 60명은 못 먹는 거죠. 60명은. 즉 물량 부족 형태가 발생합니다. 즉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웃돈을 주더라도 또는 안표 여기 있죠. 프로야구 경기장 입장권 우리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 얼마로 딱 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코리안 시리즈 물론 이제 일반 평일날 경기는 매진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코리안 시리즈라고 합시다. 코리안 시리즈 때 야구를 꼭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못 샀다. 아침 땡 하고 클릭 좀만 늦어도 이제 못 삽니다. 그래서 가서 그러면 그냥 야구 못 보냐? 그게 아니죠. 거기 가면 경기장에 가면 이제 경기장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아저씨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표 있다고 하죠. 안표.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 20,000원 받고 파는 거죠. 그분들이. 이런 식의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 상한제는. 예를 통해 이 예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임대료를 규제할 때 단기효과, 장기효과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아파트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즉 아파트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거죠. 가격 상한제를. 이게 가격 상한제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게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곡선은 다 우상향했는데 얘는 수직선으로 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임대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 개수 늘릴 수 있나요 없나요? 늘릴 수 없죠. 가격이 쌓였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 줄여야겠다. 갑자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즉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공급량이. 어떤 가격이든 결국에 전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랬을 때 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은
이게 균형점인데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60만원이에요. 60만원. 근데 정부가 50만원으로 규제를 했다. 규제를 50만원으로 임대료를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수요는 1200개인데 여기 점이죠. 예, 50만원에 2점이니까 수요가 1200개인데 공급은 1000개니까 물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죠. 물량 부족 문제가.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200채밖에 차이 안 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임대료의 상한선이 계속 설정돼 있다. 그러면 우리 임대 아파트를 짓는 여기서는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임대예요. 민간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당연히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노후화가 되면 이제 임대 아파트도 계속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럼 점점 임대주택의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래 공급곡선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 이거죠. 가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랑 비교해 보면 50만원 규제하게 되면 아까 전에는 200개밖에 물량 부족이 안 됐는데 이제는 더 많은 물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하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말 그대로 어떤 가격 밑으로는 내리지 말아라. 이게 가격 하한제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송통신법에 의해 가지고 휴대폰 가격이 이제 통제가 됐는데 기존에는 막 보조금 받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공짜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없죠. 물론 살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은 수직축에 있고 양은 수평축에 있습니다. 시장에 가만 놔두면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니까 40만원의 가격이 설정될 건데 30만원으로 가격 하한제를 두겠다. 즉 30만원 밑으로 내리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4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40만원이니까 30만원 밑으로 안 가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50만원으로 규제한다. 그러면 원래 시장에 놔두면 이제 40만원에 결정될 건데 가격이 50만원으로 하한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공급이 여기 있고 수요가 여기 있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 뭐 그냥 간단하게 옆에 보시면 되죠. 지금 정보가 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비싸게 예전에는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싸게 사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좀 그냥 비싸게 사고 그걸 통일시키려고 가격 하한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법적인 보조금 여러가지 다양한 편법들이 도입되면서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두 번째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일정 임금 가격보다 낮게 임금을 줄 수 없는 걸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8,300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이 노동시장에서는 이 가격이고 이게 양이에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마찬가지로 그렸습니다. 우하향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 그때 시장이 놔두면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여기서 양이 결정이 될 건데 가만 놔두면 그때 여기에서 수요는 누구냐? 여러분이 수요가 아닙니다. 이때는 반대예요. 기업이 수요 입장이죠. 노동을 수요하니까 노동을 살라고 하는 거니까 공급은 누구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공급을 제공하니까 노동을 제공하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했다. 최저임금을 그럼 가격은 원래 여기에 설정되는 게 시장 가격인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다가 지금 최저임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숫자인데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즉 120개인데 120명인데 50명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몇 명이 발생해요? 70명만큼은 실업이 발생한다. 실업이. 예. 즉 최저임금 제도가 물론 필요한 제도이긴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증가하고 있고 원래 문재인 정부 마감 임기가 끝날 때까지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었는데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그러한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타격받게 되면서 아마 주춤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